사실 왜 공룡뼈는 어디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만 발견되는 걸까요? 이 사실은 과거에 공룡이 지구에 가득 퍼져 있었고 육지와 하늘의 모든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아니면 공룡은 실제하지 않는 상상 속의 생물이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온갖 음모론자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게다가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 곳곳에 흩어졌을 공룡의 뼈는 다 어디로 간 건지 이 점도 음모론자들에게는 아주 큰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웃어넘기지 말고 얼핏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의문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 해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룡의 시대. 그렇다 해도 공룡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고대 로마가 실제로 없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룡의 시대는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공룡은 약 2억 3천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에 처음 나타났고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에 칙술루브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멸종했는데요. 다시 말해 공룡의 시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뉘는 중생대 전 기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이 수백만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공룡은 계속 진화를 거듭했고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라져간 종도 있었습니다. 현재 과학적으로 확인된 공룡의 종은 1100에서 1300여 종 정도지만 매년 평균 25종에서 50종 정도의 새로운 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고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공룡은 전체적으로 1500종에서 3000종에 이를 만큼 다양한 종류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무려 1만 종 이상의 공룡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룡의 종수는 현대의 포유류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공룡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건 역시 브론토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공룡들일 거예요. 이런 공룡들은 책이나 영화, 관용구, 미술작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서 마치 스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책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공룡들 외에도 덩치는 작지만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수많은 종들이 육지를 누비고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등에 갑옷처럼 생긴 판이 달린 스테고사우루스라든가 마치 오늘날의 늑대처럼 떼를 지어 사냥하던 벨로시랩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룡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왜 화석은 이렇게 드문 걸까? 사실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의 일부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화석인데요. 뼈는 60에서 70%가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광물입니다. 그리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바로 칼슘이죠. 반면에 뼈 속 유기물 성분은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뼈대에 유연성과 탄성을 부여합니다. 만약 광물질을 제거하고 유기물만 남긴다면 뼈는 말랑말랑해져서 고무처럼 휘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제 공룡의 사체가 분해되어 돌로 바뀌는 과정, 즉 화석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죠. 뼈속 유기 성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분해됩니다. 우선 육식동물들이 시체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어서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죠. 여기에 바람과 물까지 가세하면 뼈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몇 년 혹은 최소 수십 년이 지나면 뼈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뼈가 보존되려면 매우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먼저 뼈가 퇴적 분지 속에 빠르게 묻히고 산소가 닿지 않도록 두꺼운 퇴적층이 곧바로 위를 덮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이런 조건이 맞는 곳은 주로 호수, 홍수 직후의 강바닥, 늪지대, 그리고 해안가의 얕은 바다인데요. 이렇게 모든 요소가 딱 맞아떨어질 때에만 공룡의 사체는 완전히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차단된 퇴적물층 안에서 공룡의 사체는 수년에 걸쳐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보존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조건이 더 특별하게 맞아떨어지면 사체가 미라처럼 말라서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공룡의 피부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도 고생물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점에 달하는 화석 중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화석화, 즉 뼈가 돌로 바뀌는 일이 미라화보다는 좀 더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화석화란 뼈 속의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이 광물로 서서히 치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뼈의 유기 성분은 일부가 물에 씻겨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물속에 녹아있는 광물로 대체되기도 하죠. 대부분의 경우 이때 뼈를 구성하게 되는 광물은 방해석이나 이산화규소입니다. 이런 광물 치환은 물이 공룡 뼈 속 무기질에 있는 미세한 틈 사이로 스며들면서 일어납니다. 그 결과 뼈의 다공성 구조는 단단한 광물 구조로 바뀌고 외형은 그대로 유지된 채 완전히 돌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룡의 뼈가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되는 과정은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희귀한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게다가 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일어나야 하니 그 확률은 더욱 희박해지죠. 뼈가 보존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동물이 죽은 장소가 시체가 빠르게 땅에 묻힐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체가 묻힌 당시 그 장소에 산소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화석화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선 그 사체가 퇴적층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질학적인 작용에 의해 화석화된 뼈가 지표면 가까이로 끌어올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오늘날의 고생물학자들이 그 화석을 발견하거나 쉽게 발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특정 지역에서만 화석이 발견되는 걸까? 중생대 지층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고 거기에 공룡 화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고생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몽골, 그리고 중국의 사막 지역으로 공룡 화석을 찾아 떠나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룡뼈에겐 최고의 안식처라고 할 만한 곳은 아마 고비 사막일 거예요. 이 사막에는 중생대의 오래된 암석층이 침식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된 뒤 비교적 얇은 모래층으로 다시 덮인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고생물학자들은 수백만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공룡뼈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 이 질문에 자세히 답하려면 고생물학 교과서를 펼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충분할 거예요. 즉, 고생물학자들이 조사하는 지역은 과거에 공룡 사체가 빠르게 땅속에 묻히고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화석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조건이 가장 잘 갖춰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뼈가 발견되면 그 주변에서 발굴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빈도로 일어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공룡의 골격이나 뼈 조각이 우연히 발견되고 그 뒤로 고생물학자들이 꿀에 몰려드는 벌처럼 그 장소에 몰려드는 겁니다. 공룡의 뼈는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은 숲이나 습지로 덮여 있거나 목초지나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중생대 지층이 더 최근의 퇴적물로 덮여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설령 지각 변동 등으로 화석이 지표에 드러난다고 해도 식물의 뿌리나 토양 침식 때문에 금세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교외에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고 물이 풍부한 유럽에서 건물 기초를 파는 작업 중에 공룡뼈가 나올 거라 기대하는 건 말 그대로 시간 낭비이죠.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훨씬 더 건조하고 식생이 적은 지역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인과 미국인은 꽤나 운이 좋은 편이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날 때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미국 몬테나주, 사우스 다코타주의 사막으로 떠나 티라노사우루스나 스테고사우루스의 뼈를 두세 개쯤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룡 화석이 비교적 자주 발견되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화석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돌조각이라고 착각해 그대로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휴양지나 자연보호구역 같은 곳에 가보면
절벽이나 산 능선의 형태가 동물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화석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 공룡뼈는 형태가 불분명한 그냥 아무 모양 없는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화석과 일반 돌을 구별하려면 기본적인 골격 조직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뼈의 조직과 그것을 둘러싼 암석의 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뼈 전체가 아닌 일부 조각만 발견된 경우라면 이런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견되는 것은 이빨이나 손가락뼈, 턱뼈 같은 일부 골격 조각인데 현대 동물의 해부학을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몸의 어느 부위인지조차 알기 어려울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골격 조각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 완전한 골격으로 복원하려면 발견된 모든 조각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하나하나 맞춰야 하죠.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수년에 걸쳐 화석 주변의 암석을 층층이 아주 조심스럽게 깎아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곡괭이나 대형 망치가 아니라 핀셋이나 보석 세공용 미니 망치, 그리고 칫솔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든 뼈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룡의 골격을 전시할 때 연구자들은 외사법이나 내사법 같은 보완 방식을 자주 활용하는데요. 예전 박물관에서는 실제 화석을 석고나 다른 재료로 연결한 모자이크 형태의 공룡 골격이 많이 전시되곤 했습니다. 때로는 관람객이 구분하기 쉽도록 덧붙여진 인공 부분을 화석과 확연히 대비되는 색, 주로 흰색으로 칠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런 모자이크 골격이 아예 석고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복제품 전체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물들이 오히려 음모론자들에게는 이게 과연 진짜 화석이 맞는가 하는 또 다른 의심의 빌미가 되곤 하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고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견된 공룡 골격의 조각들은 각각 정확히 어디에서 발굴되었는지 기록되어 있고 모두 꼼꼼히 스케치되고 사진으로 남기며 심지어 영상 촬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인공뼈 조각을 만들어 전시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네요. 공룡의 연조직을 둘러싼 이야기. 어떤 사실이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선입견이 강한 사람에게 그것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공룡 연구의 역사 속에는 전문 고생물학자조차 쉽게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가끔 보도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05년 초에 있었던 이른바 공룡의 연조직 사건이죠. 그해 고생물학자 메리 슈바이처는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뼈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식공룡의 매우 크고 튼튼한 대퇴골이었는데 운반 과정에서 실험실 기술자가 그만 뼈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뼈를 더 쉽게 운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그러나 뼈가 부러진 단면을 조사하던 메리 슈바이처는 섬유질 조직과 탄력이 있는 실 같은 물질, 그리고 혈관처럼 보이는 가느다란 관들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을 품고 뼈에 화학 처리를 가해 연하게 만든 뒤 믿기 어려운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뼈 조직이 늘어나기도 하고 다시 줄어들기도 했던 것이죠. 기존의 고전적 이론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과학계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단백질이나 연조직은 아무리 보존 상태가 좋아도 100만에서 200만 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무려 6,600만 년 전의 생물이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학계는 즉시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돌입했죠. 많은 연구자들은 메리 슈바이처의 결론이 잘못됐으며 뼈에 현대의 단백질이 묻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설에 따르면 콜라겐 분자는 매우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수천만 년 동안 그 구조가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리 슈바이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의문의 공룡뼈에 대한 조사를 끈질기게 계속 이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2007년 그 뼈에서 제1형 콜라겐, 즉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에는
또 다른 공룡인 브라키로포사우루스의 뼈에서도 혈관 잔여물이 확인되었고 2020년에는 하이파크로사우루스의 화석에서 연골세포와 DNA의 흔적으로 보이는 물질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물질들의 존재는 화학 분석, 질량 분석, 전자현미경 관찰, 분광 분석 등 여러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동시에 확인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발견을 넘어 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사건이었습니다. 발견된 물질은 단순히 연조직의 단백질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현대 조류의 단백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공룡의 뼈에서 단백질이 검출된 사실 자체는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단백질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단백질을 보존시킨 건 바로 혈액 속에 있던 철분 덕분이었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헤모글로빈에서 유리된 철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 일종의 천연 보존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광물성 염분이 많은 용액으로 가죽을 무두질하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영화 주라기 공원의 팬들 중에는 공룡 뼈 화석에 남아있는 고대 단백질을 통해 현대에 다시 공룡을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룡을 되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DNA가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히도 DNA는 최대 100만 년까지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얼어있는 상태라면 조금 더 길게 최대 200만 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유전공학의 꿈을 품은 분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조류를 공룡으로 되돌리는 거꾸로의 과정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고 일부 과학 해설자들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루고 있죠. 이 목표를 위해 과학자들은 현재 달계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에 개입하려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빨이나 꼬리와 관련된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공룡 유전자를 다시 활성화하고 부리처럼 현대적인 특징과 관련된 유전자는 억제함으로써 달계 배아에서 먼 조상인 공룡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처럼 새를 괴물처럼 바꾸려는 실험의 목적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대의 조류가 수각류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네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